강원도 화천.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과 혹독한 겨울을 자랑하는 곳. 그곳에 자리한 육군 제27보병사단 통칭 이기자 부대는 그 이름처럼 강인한 정신력과 전투력으로 무장한 정예부대였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의 능선마다 철책이 이어지고 계곡 깊숙한 곳에는 포진지들이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24년 늦봄, 이 강철 같은 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통신대대 본부중대로 발령받은 하채윤 하사. 이제 막 하사 계급장을 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임 부사관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남달랐다. 부사관 학교에서 전술통신 운용 과목을 수석으로 이수하고 야전 배치 전 심화 과정에서는 군단 전체에서 3등 안에 들 정도의 수재였다. 그녀의 첫인상은 군인이라기보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에 가까웠다. 맑고 큰 눈, 앳된 얼굴선, 그리고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미소 짓는 상냥함까지. 일부 고참 부사관들은 저런 애가 험한 화천에서 버틸 수 있겠나라며 수군거렸지만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하하사 PRC 정비 중에 문제 발생했다. 주파수 동기화가 계속 튀는데 원인 파악되나? 통신정비반장인 김진철 상사가 땀을 닦으며 물었다. 낡은 무전기 수십 대가 널브러진 정비실은 기름 냄새와 납땜 연기로 자욱했다. 다른 부사관들이 회로도를 들여다보며 끙끙거리는 사이 채윤은 잠시 무전기의 상태를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말했다. 반장님, 이건 단순 동기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수신 모듈의 크리스털 발진기 노후화로 인한 주파수 편의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비 부품 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곧장 부품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고를 확인하고 능숙하게 해당 부품을 찾아냈다. 작은 핀셋과 인두기를 다루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정밀한 시계를 수리하는 장인처럼 섬세하고 정확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말썽을 부리던 무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깨끗한 음성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김 상사는 혀를 내둘렀다. 이야 하사. 자네는 진짜 물건이야. 내가 10년 넘게 이 짓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바로 찾아낸다고. 용하네 용해. 채윤은 그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과찬이십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실력은 정비뿐만 아니라 운용 능력에서도 빛을 발했다. 특히 여러 통신망을 복합적으로 운용하여 지휘통제실과 각 예하부대 간의 원활한 정보 흐름을 조율하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대대 전술 훈련이 있던 날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일부 유선망이 두절되고 무선망에 심각한 혼선이 발생했다. 지휘통제실은 순간적인 패닉에 빠졌다. 보고는 끊기고 명령은 하달되지 않았다. 그때 헤드셋을 쓴 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지휘통제실에 울려 퍼졌다. 대대장님, 이중대 지역 유선망 두절 확인. 즉시 위성망으로 전환하여 데이터 통신 채널 확보하겠습니다. 3중대 및 포병대와는 예비 주파수로 단축 다이얼 설정하여 음성 통신 유지하겠습니다. 5분 내로 통신망 재구축 가능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각 통신 노드의 상태를 파악하고 백업 시스템을 가동하며 혼선을 피해 새로운 통신 경로를 개척했다. 마치 복잡하게 얽힌 혈관 속에서 새로운 우회로를 찾아내는 외과 의사처럼 그녀의 손끝에서 끊어졌던 부대의 신경망은 하나둘씩 다시 연결되었다. 약속한 5분이 지나자 대대 지휘 통제 시스템은 완벽하게 정상화되었다. 훈련이 끝난 후 통신대대장인 박성준 중령은 직접 채윤의 손을 잡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하사, 자네 한 명이 10명, 아니 100명의 몫을 해냈어.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부대에 와준 건 정말 큰 행운이야. 이 사건 이후 하하사는 통신대대의 보물이자 해결사로 통하게 되었다.
선임들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했고 후임병들은 그녀의 따뜻한 리더십을 따랐다. 그녀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병사들의 안부를 먼저 묻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다. 그렇게 하채윤 하사는 화천의 험준한 산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군 생활은 밝고 희망차 보였다. 적어도 그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까지는. 이기자 부대에는 여러 연대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81포병 연대는 막강한 화력과 엄격한 군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그리고 그 포병 연대를 지휘하는 연대장은 오만석 대령이었다. 오만석 대령은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다. 육사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 그는 군대는 계급이라는 말을 신봉했으며 자신의 명령은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였다. 그의 사무실에는 멸사봉공이라는 거대한 액자가 걸려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공이란 자기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특히 요즘 군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병사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부드러운 소통을 강조하는 새로운 군대 문화는 그에게 나약함의 상징일 뿐이었다. 여군에 대한 그의 시각은 더욱 편협했다. 그는 여군을 전투력을 갉아먹는 존재 혹은 부대의 분위기를 해치는 존재로 치부하며 공공연히 불만을 터뜨리곤 했다. 하채윤 하사의 명성이 통신대대를 넘어 연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소문은 오만석 대령의 귀에도 들어갔다. 처음 그는 계집애 하나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냐며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연대 전술 훈련 평가에서 통신 분야가 역대 최고의 점수를 받고 그 중심에 하채윤 하사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자 그의 심기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의 편협한 자존심은 자신보다 주목받는, 그것도 이제 막 부임한 어린 여군 하사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하채윤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해 두었다. 언젠가 반드시 콧대를 꺾어놓고 말겠다고 다짐하면서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연대 창설 기념일을 맞아 연대 전체 회식이 열렸다. 화천 읍내의 가장 큰 한우 식당이 통째로 예약되었다.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까지 수백 명이 모인 거대한 회식이었다. 하채윤 하사는 통신대대 테이블의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선임들이 따라주는 사이다를 마시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술이 거나하게 취한 오만석 대령이 비틀거리며 통신대대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테이블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편히들 앉아. 편히들.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오 대령은 붉어진 얼굴로 껄껄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하채윤 하사에게 꽂혔다. 자네가 그 유명한 하채윤 하사인가? 네, 그렇습니다. 연대장님. 채윤은 긴장했지만 훈련받은 대로 씩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 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옆에 있던 부관에게 눈짓했다. 부관은 재빨리 빈 술잔을 채윤 앞에 놓고 소주병을 들었다. 그래, 우리 연대의 보물이라지. 아주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도 낭낭하고. 좋아. 아주 좋아. 자, 연대의 보물이니 이 연대장에게 술 한 잔 따라야 하지 않겠나? 영광인 줄 알라고.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압력과 미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채윤에게 쏠렸다. 통신대대장인 박중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보려 했지만 오대령의 서슬퍼런 기세에 입을 뗄 수 없었다. 채윤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국방부령으로 하달된 여군 인권보호수칙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급자가 여군에게 술 시중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다.
연대 전체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연대장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한 항명이 아니었다. 앞으로의 군 생활 전체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부당함에 굴복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며 지키고자 했던 스스로의 원칙과 자존심에 반하는 일이었다. 채윤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오만석 대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연대장님 죄송합니다. 국방부 규정상 여군이 회식 자리에서 간부에게 음주를 접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장님의 잔을 채워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 식당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얼음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오만석 대령의 웃음기 가득했던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그의 눈이 가늘어지며 채윤을 꿰뚫을 듯이 노려봤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지금 내가 감히 이 연대장 앞에서 규정을 들먹이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시끄러워. 오 대령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요란하게 부딪혔다. 내가 뭔데? 하사 나부랭이가 뭔데 감히 연대장의 잔을 거부해. 여기가 학교인 줄 알아? 내가 무슨 대단한 셔슬이라도 된 것 같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직 파악이 안 돼? 여긴 군대야, 군대.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곳이라고. 그의 폭언은 끝없이 이어졌다. 주변의 간부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채윤은 입술을 굳게 깨문 채 그 모든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깊은 실망감과 서러움이 어렸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한 신임 여군 하사의 용기 있는 거절이 거대한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건드린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채윤 하사의 군 생활에는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화천의 강철 같던 이기자 부대는 한 사람의 오만함으로 인해 한 명의 무고한 군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비정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회식 다음 날부터 하채윤 하사를 향한 오만석 대령의 보복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미가 정교하게 거미줄을 치듯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일상을 옥죄어왔다. 첫 번째 보복은 업무라는 가장 합법적인 이름으로 찾아왔다. 오 대령은 통신대대장인 박성준 중령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박 중령, 연대 통신망 보안 실태가 아주 엉망이야. 지난번 훈련 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졌어. 당장 연대 전체 통신 장비 일제 점검 및 정비 실시하도록. 특히 노후화된 장비들은 전부 목록화해서 보고해. 박 중령은 고개를 갸웃했다. 불과 한 달 전에 연간 정비를 마쳤고 상태는 최상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대장의 명령에 토를 달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하채윤 하사 말이야. 아주 실력이 출중하다며? 그런 인재는 썩히면 안 되지. 이번 일제 정비 총괄 담당은 하하사에게 맡기도록 해. 다른 인원들은 일절 투입시키지 말고 하하사 혼자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고. 이건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거야. 알겠나?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명백한 형벌이었다. 연대 전체의 통신 장비는 수백 대에 달했다. 각 중대와 소초에 흩어져 있는 장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어마어마했다. 물리적으로 혼자서 일주일 안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 중령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연대장님, 하하사 혼자서는 무리가. 뭐가 무리야? 오 대령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능력이 뛰어나다며. 이 정도도 못하면 그 명성은 다 허명이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박중령, 자네가 내 명령에 불만이라도 있는 건가? 결국 박중령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대대로 복귀에 채윤에게 명령을 전달했다. 채윤은 말없이 그 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날부터 채윤의 지옥 같은 일과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비실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홀로 수백 개의 부품과 씨름했다. 손은 기름때와 상처로 성할 날이 없었고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다. 다른 부사관들과 병사들은 그녀를 돕고 싶어 했지만 연대장 직명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채윤을 바라보며 작은 간식을 건네거나 몰래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것이 전부였다. 채윤은 고립되었다. 물리적인 고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인 고립이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은 때로는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일주일 후 채윤은 밤을 새워가며 겨우 보고서를 완성했다. 하지만 오대령은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이게 보고서야? 글씨는 개발세발이고 형식은 엉망진창이고. 다시 해와. 보고서는 완벽했다.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하채윤이라는 사실 그 자체였다. 트집을 잡기 위한 트집이었다. 채윤은 묵묵히 보고서를 들고 나와 다시 밤을 새웠다.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 통신장비 정비가 끝나자 이번에는 더 가혹한 임무가 주어졌다. 하하사 734고지 중계소 유선 케이블이 노후화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당장 올라가서 전체 케이블 상태 점검하고 문제 있는 구간은 교체하도록. 734고지는 화천에서도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경사가 가파르고 길이 험해 베테랑 등산가들도 혀를 내두르는 곳이었다. 그곳에 매설된 수킬로미터의 케이블을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은 원래라면 통신반 병사 1개 분대가 며칠에 걸쳐 해야 할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대령의 명령은 하채윤 하사 단독으로 실시였다. 채윤은 무거운 케이블 뭉치와 장비들을 짊어지고 홀로 산을 올랐다. 초여름의 뙤약볕이 무자비하게 내리쬐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은 비 오듯 했고 거친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덩굴과 가시덤불을 헤치며 케이블을 점검하고 낡은 피복을 벗겨내고 새로운 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녀가 산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부대 내에서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하사가 연대장님 눈밖에 제대로 났대. 그러게 왜 밉보여서 사서 고생을 한대? 그냥 조용히 술 한 잔 따라주면 될 것을. 뭔가 꼬리 치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그녀의 정당한 저항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그녀의 실력은 상관에게 잘 보이려다 실패한 여우짓으로 둔갑했다. 소문의 진원지는 명백히 오대령의 주변 인물들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입에 담지 않았다. 채윤은 자신을 향한 부당한 처사와 수군거림 속에서 점점 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부대 내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유일한 탈출구는 밤에 몰래 쓰는 일기뿐이었다. 2024년 6월 12일. 오늘도 혼자 산에 올랐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다. 내려오는 길에 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다.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힘든 걸까? 내가 틀린 걸까? 아니,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이곳은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감옥 같다.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강철 같던 이기자 부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자랑스러운 터전이 아니었다. 그저 벗어나고 싶은 거대한 족쇄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만석 대령은 그 족쇄를 더욱더 단단히 채울 다음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거나 혹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군복을 벗어 던질 때까지 그의 잔인한 사냥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화천의 하늘은 며칠째 회색빛 장막을 걷어내지 못하고 굵은 빗줄기를 쉼없이 쏟아냈다. 부대 전체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이런 날씨에 야외 작업은 전면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 원칙은 하채윤 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오만석 대령은 비가 쏟아지는 연병장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통신대대장 박성준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중령, 지금 당장 하채윤 하사 올려보내. 아주 중요한 임무를 줘야겠어. 박 중령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연대장님, 지금 호우 경보가 발령되어 모든 야외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사에게 시키실 임무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도록. 이건 연대장의 명령이야. 즉시 시행해. 오 대령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비에 흠뻑 젖은 채윤이 연대장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군복은 축축하게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오 대령은 지도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은 독수리봉이라 불리는 27사단 관할 구역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외진 곳에 위치한 전술통신 중계소였다. 독수리봉 중계소의 예비 전력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신호가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하하사, 자네가 지금 즉시 올라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그것은 사지로 들어가라는 명령과 다름없었다. 독수리봉으로 가는 길은 평소에도 위험했지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했다. 언제 산사태가 일어나 길을 덮칠지, 언제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낙뢰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채윤은 차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지금 말씀이십니까? 그럼 내일 가란 말인가? 군인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이는 거야. 자네 군인 맞아? 아니면 이젠 명령 불복종까지 하겠다 이건가? 오 대령의 눈빛은 살기마저 띄고 있었다. 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단계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용히 경례를 붙이고 연대장실을 나섰다. 그녀의 등 뒤로 오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아, 그리고 이번 임무는 보안이 중요하니 누구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말고 무전기도 휴대하지 말도록. 중계소에 비상 연락망이 있으니 그걸 사용하면 될 거야. 임무 완수 후에는 별도 보고 없이 부대로 복귀하도록. 그것은 그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고립된 죽음으로 내모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채윤은 정비실로 돌아와 묵묵히 장비를 챙겼다. 방수포, 여분의 배터리, 공구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행선지를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점검 나갑니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를 본 통신정비반장 김진철 상사가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녀를 붙잡았다. 하하사, 얼굴이 왜 이래? 어딜 가는데 그래? 이 날씨에. 명령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 상사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는 그저 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작은 랜턴 하나를 쥐어줄 뿐이었다. 조심해라, 정말로. 채윤은 지프차 한 대를 배정받아 부대를 나섰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움직여도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였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백미러로 멀어지는 위병소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수리봉으로 향하는 비포장도로는 이미 붉은 진흙강으로 변해 있었다. 지프차의 바퀴는 헛돌고 차체는 금방이라도 기렴 낭떠러지로 미끄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1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산사태가 길을 막고 있었다. 쏟아져 내린 흙과 돌, 쓰러진 나무가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더 이상 차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채윤은 차에서 내려 장비를 짊어졌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빗속의 산길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부터는 걸어가야 했다. 남은 거리는 약 5km. 평지라면 1시간이면 갈 거리지만 이 험한 산길에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여정이었다. 빗물과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다. 가파른 경사면을 오를 때는 네 발로 기어가야 했고 미끄러운 바위에 발을 헛디뎌 몇 번이나 넘어졌다. 무릎과 손바닥은 긁히고 찢겨 피가 흘렀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오직 중개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것이 명령이어서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올랐을까? 갑자기 하늘이 번쩍하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낙뢰였다. 바로 옆에 거대한 나무가 쩍 소리를 내며 세로로 쪼개지더니 불길에 휩싸였다. 채윤은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귓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다. 그녀는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굵은 빗방울이 그녀의 등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녀는 진흙탕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빗물에 섞여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남태령에 위치한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의 지하 벙커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현재 서울 전역의 강수량은 시간당 30. 한강 수위는 점차 상승 중이나 아직 주의 단계에는 미치지 못함. 재난 대응 부대는 현 위치에서 출동 대기 태세 유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는 사령관 하정우 중장은 거대한 전광판에 떠 있는 기상 상황과 관내 부대 현황을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는 하채윤 하사의 작은 할아버지였다. 삼성 장군이자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는 그의 직책은 대한민국 군에서 손꼽히는 요직이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서울 10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무게 그 자체였다. 그때 그의 집무실에 설치된 직통 전화기가 낮게 울렸다. 사적인 용무를 위해 사용하는 전화였다. 발신자 표시를 본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의 아내였다.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시사아이 통제실인데.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채윤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채윤이? 화천에 있는 채윤이? 방금 채윤이 엄마랑 통화를 했는데 채윤이가 며칠째 전화가 없대요. 원래 주말마다 꼬박꼬박 영상통화하던 애인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부대에 전화를 해봤는데 담당자가 지금 임무 수행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한대요. 하 중장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군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훈련 중이거나 바쁘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 아니에요, 여보. 느낌이 이상해요. 채윤이 엄마 말이 지난번 통화 때 채윤이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았대요. 혹시나 해서 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봤는데 이상한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상한 글이라니? 어떤 여군 하사가 너무 나댄다느니 밉보여서 고생한다느니 익명이긴 한데 정황상 채윤이를 두고 하는 말 같아서요.
당신이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요? 제발요. 하 중장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그는 채윤의 성격을 잘 알았다. 밝고 강단 있는 아이였다. 웬만한 어려움에는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을 아이였다. 그런 채윤이 연락을 끊고 목소리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부관인 최민준 소령을 불렀다. 최 소령, 지금 바로 27사단 감찰부에 연락해서 81포병연대 하채윤 하사 근황 좀 파악해주게. 난 절대 공식적인 절차로 보이지 않게 내가 개인적으로 안부를 묻는 것처럼 조용히 알아보게. 뭔가 문제가 있는지, 최근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즉시 나에게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최 소령이 나가고 하 중장은 다시 상황판으로 눈을 돌렸지만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는 불현듯 화천의 험한 날씨를 떠올렸다.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그는 나직이 은졸였다. 약 30분 후 최 소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의 뛰어오다시피 보고했다. 사령관님, 큰일 났습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보고해. 하채윤 하사가 오늘 오전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독수리봉 중개소 점검 임무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하 중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이 날씨에? 단독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연대장 직접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무전기도 소지하지 않은 채 출발했으며 행선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며 완전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하 중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였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지금 즉시 27사단장에게 직통으로 연결해. 당장.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 직속 특수수색대대 헬기 지원이 가능한 항공작전 사령부에 비상 출동 대기 명령 하달해. S급 상황이다. 내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채윤 하사 찾아내. 당장.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전화기의 다이얼을 눌렀다. 신호가 몇 번 울리지 않아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정우야. 형님, 접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채윤이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하민준 대장이었다. 수방사 지하 벙커에서 시작된 분노의 파동은 이제 군 최상층부를 향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번져나가고 있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한 연약한 군인을 구하기 위한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27사단 사단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대령. 사단장인 이성철 소장의 분노에 찬 고함이 방을 울렸다. 그의 앞에는 오만석 대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불과 30분 전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족감에 젖어 창밖의 비를 감상하고 있었다. 하채윤이 지금쯤 산속에서 어떤 절망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때 사단장 직통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성철 소장의 다급하고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대령, 자네 미쳤나? 지금 당장 사단장실로 셔와. 영문도 모른 채 달려온 그에게 이 소장이 던진 첫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수도방위 사령관이신 하정우 중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네. S급 긴급 상황을 발령하셨어. 자네가 독단적으로 독수리봉에 보낸 하채윤 하사가 하 중장님의 조카 손녀라는군. 오만석 대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하정우 중장. 육사 시절부터 전설로 통하던 인물, 국내 최고 엘리트이자 수도 서울의 방위를 책임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장군. 그 이름의 무게는 일개 연대장인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단장님, 그건 저는 전혀. 닥쳐. 자네가 몰랐다는 게 지금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나? 호우경보에 낙뢰 예보까지 뜬 날씨에 부사관 하나를 단독으로, 그것도 통신 장비도 없이 사지로 내몰아? 자네, 이게 정상적인 군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나? 이성철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 중에 벌어진 이 끔찍하고 어리석은 사건의 치를 떨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연대장의 월권 행위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사단 전체, 아니 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지금 즉시 사단 수색대대와 특공연대 구조팀을 독수리봉으로 급파했네.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에서도 블랙호크 2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제기랄 일개 하사 하나 구하자고 이게 무슨 난리인지 아나? 만약에 하하사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네뿐만 아니라 나도 이 사단 전체가 끝장이야. 알아들어. 오만석 대령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하찮게 여겼던 벌레처럼 짓밟아버리려 했던 한 여군 하사가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다. 부대 전체가 비상에 걸렸다. 전 수색대대원 총원 비상. 5분 내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 의무대. 응급구조 헬기 착륙 지점 확보하고 외과 군의관 및 지원 인력 전원 대기. 헌병대. 오만석 대령을 연대장 직위에서 즉시 해제하고 사단장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명령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군용 트럭들이 굉음을 내며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거대한 철옹성 같던 이기자 부대는 단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채윤이 처음 부대에 와서 느꼈던 바로 그 강인한 이기자 부대의 모습이었다. 독수리봉 중개소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하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사력을 다해 낡은 무전기 한 대를 분해하고 있었다. 예비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해 전압을 높이고 송신부의 증폭 회로를 개조해 순간적으로 강한 전파를 쏘아 올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오직 그녀의 머릿속 이론과 경험으로만 가능한 일이었다. 손이 곱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녀는 마침내 비상 채널을 통해 짧은 모스 부호를 송출하는 데 성공했다. 아주 미약한 신호였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누군가 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송신 버튼을 누른 채 그대로 장비 위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한편 독수리봉을 향해 비행하던 블랙호크 헬기 조종석. 대장님, 탐색 지역에서 아주 미약한 비상 신호가 잡혔습니다. 모스 부호입니다. SOS 신호입니다. 통신을 담당하던 부조종사가 헤드셋을 고쳤으며 외쳤다. 헬기 내에 있던 특공연대 구조팀장인 강인호 소령이 즉시 위치를 물었다. 좌표 확인되나? 예. 독수리봉 중개소 위치와 거의 일치합니다. 신호가 매우 불안정하지만 생존자가 직접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소령은 즉시 사단 지휘 통제실에 보고했다. 여기는 블랙호크 하나. 목표 지점에서 생존 신호 포착. 지금부터 하강하여 구조작전을 개시하겠다. 빗줄기를 뚫고 2대의 블랙호크 헬기는 독수리봉 중개소를 향해 빠르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로프를 타고 하강한 구조대원들이 중개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차가운 장비 위에 쓰러져 있는 하채윤 하사와 그녀의 손가락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무전기의 작은 불빛이었다. 생존자 발견. 생존자 발견. 의식은 없으나 호흡은 유지하고 있다. 즉시 후송 바란다. 그 무전은 27사단 지휘통제실을 거쳐 수방사 지하 벙커의 하정우 중장에게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되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하 중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눈가를 닦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채윤아. 버텨줘서. 구조 헬기가 이륙하고 1시간 뒤 27사단 상공의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퍼져나갔다. 사단 장병들이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육군 헬기 편대의 호위를 받으며 검은색 관용차 5대가 연병장 중앙으로 내려앉고 있었다. 차량에서 내린 인물들의 몇몇은 사단장 이성철 소장의 너클 나가게 만들었다. 하채윤 하사의 가장 큰 할아버지 합동참모의장 하민준 대장, 하채윤 하사의 작은 할아버지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하정우 중장, 하민준 의장의 사촌 동생 해군작전 사령관 하선우 중장, 그리고 하정우 사령관의 사촌형 공군작전 사령관 하도윤 중장, 마지막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감찰실장까지 내리자 연병장의 선별의 총개수는 도합 13개였다. 그야말로 별들의 강림이었다. 사단장 이성철 소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 나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합동참모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 소장 이성철입니다. 하민준 의장은 그의 경례를 묵묵히 받은 뒤 지휘봉으로 오만석 대령이 있을 연대 건물을 가리켰다. 사단장 안내하게.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조카 손녀가 왜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는지 직접 들어야겠네. 이제 구조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 사람의 오만과 군대의 낡은 관습이 빚어낸 이 비극의 책임을 묻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화천의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의 빛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27사단 본부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는 하민준 의장을 비롯한 하씨 집안의 장성들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사단장 이성철 소장과 헌병들에게 감시받고 있는 오만석 대령이 앉아 있었다. 수도방위 사령관 하정우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오만석 대령, 자네는 내 조카가 아니라 대한민국 부사관 한 명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자네의 그 오만하고 뒤틀린 권력욕이 군 전체의 명예에 먹칠을 했어. 해군작전 사령관 하선우 중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수심 수백 미터의 잠수함 속에서도 전우를 믿고 임무를 수행하는 게 우리 해군이다. 그런데 자네는 가장 안전해야 할 부대 안에서 부하를 사지로 내몰았지. 자네 같은 자는 지휘관 이전에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공군작전 사령관 하도윤 중장도 거들었다. 전투기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추락으로 이어진다. 자네는 실수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부하를 추락시키려 했다. 이는 군에 대한 명백한 반역 행위다. 오만석 대령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육해공을 대표하는 장성들의 질책은 그가 평생 감당해온 그 어떤 포탄보다 무겁고 날카롭게 그의 영혼을 파고들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지키던 합동참모의장 하민준 대장이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최종 선고를 내렸다. 계급은 부하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권력이 아니라 부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무한한 책임이다. 그 책임을 방기하고 부하를 해하려 한 자는 우리 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헌병대는 오만석 대령의 계급장을 떼고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육군교도소로 압송하라.
남은 군 생활 동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평생 느끼게 하라. 의장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만석 대령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절규하며 애원했다. 하지만 헌병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의 어깨 위에 있던 대령 계급장은 그 순간 아무런 힘도 없는 쇠조각에 불과했다. 한때 철옹성 같던 권력자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27사단 전 장병은 별의 진정한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를 뼈에 새기게 되었다. 국군 수도병원 1인실. 하채윤 하사는 며칠 만에 의식을 차렸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실 천장이었다.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보였다. 지옥 같았던 화천의 비바람은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일어났구나, 채윤아.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작은 할아버지 하정우 중장이 서 있었다. 그는 초췌해진 채윤의 얼굴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작은 할아버지. 채윤의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나왔다. 그를 보자마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하 중장은 말없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 다 끝났어. 이제 다 괜찮아. 그의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등을 토닥여주자 채윤은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 죽음의 공포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한참을 울어 진정한 채윤에게 하 중장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오만석은 이등병으로 강등되어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 사단장도 보직 해임되었어. 채윤은 조용히 물만 마셨다. 복수가 끝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지는 못했다.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군에 대한 자부심과 믿음이 산산조각 났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내렸다. 제가 틀렸던 걸까요? 그냥 그때 술 한 잔 따라드렸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요? 그녀의 자조적인 물음에 하 중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틀리지 않았어. 너는 군인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당연한 원칙과 소신을 지킨 거다. 잘못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낡은 권위로 너를 짓밟으려 했던 그자와 그를 방조한 이 군대의 썩은 시스템이다. 그러니 절대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그는 채윤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너는 이번 일로 군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꼈을 테지. 군복을 벗고 싶다는 생각도 할 거고. 그 누구도 너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하라비는 내가 이 군에 남아주었으면 좋겠다. 너처럼 용기 있고 실력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너처럼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은 바뀔 거다. 내 큰할아버님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 변화의 중심에 내가 함께 있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가 병실을 나간 후 채윤은 홀로 남아 그의 말을 곱씹었다. 변화의 중심에 함께 있어 달라는 말. 그녀는 자신의 찢기고 상처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다시 통신 장비를 만질 수 있을까? 이 군복을 다시 자랑스럽게 입을 수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를 짓누르던 끔찍한 어둠은 거쳤고 이제 그녀 앞에는 선택의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화천의 강철은 비바람에 꺾이는 대신 더 단단하게 재련될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1년 후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화천 독수리봉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합참의장 하민준 대장의 직접 지시로
군 지휘 문화 혁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고 군 내 인권 시스템은 뿌리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 후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자, 주목. 지금부터 중간 강평을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이 실습한 PRC 주파수 도약 기능은 적의 감청을 회피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하지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바로 이 장비를 운용하는 사람이다. 강의실에 하채윤 중사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1년 전의 고통을 극복하고 중사로 명예 진급하여 부사관학교 교관의 길을 선택했다. 단정하게 다려입은 군복과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모습은 수십 명의 부사관 후보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강의의 마지막,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후보생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은 곧 하사 계급장을 달고 전국 각지의 부대로 흩어질 거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휘관인 동시에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병사들을 책임져야 할 리더가 된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판단 하나가 부하들의 군 생활을, 때로는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물론 이름과 지명은 바꾸었지만 자신이 겪었던 부당한 명령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만약 여러분의 부하가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못 본 척 외면할 건가? 아니면 원래 군대란 다 그런 것이라며 동조할 건가? 나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계급장은 부하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권력이 아니야. 비바람이 몰아칠 때 그들을 지켜주라고 주어진 방패다. 절대 그 사실을 잊지 마라. 그녀의 말은 살아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그 어떤 이론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후보생들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새겨지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후보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다. 교관님, 그 하사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채윤 중사는 그 후보생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하사는 아주 좋은 지휘관들을 만나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은 자기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시는 자기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 단단하고 따뜻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그녀는 강의실을 나와 창밖을 보았다. 연병장에서는 수많은 후보생들이 땀 흘리며 훈련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 군의 미래였다. 한때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절망은 이제 수많은 희망의 씨앗을 키워낼 자양분이 되어 있었다. 화천의 혹독한 비바람 속에서 꺾이지 않고 피어난 강철은 이제 더 넓은 들판에 새로운 희망의 숲을 가꾸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 있었다. 하채윤 중사의 진짜 군 생활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군장 맨 채 실신한 손녀. 폭염 속에 물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그날 투스타 할머니가 헬기로 부대를 덮쳤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대한민국 중부 전선의 최전방, 한반도의 허리를 꿰뚫는 DMZ와 마주한 강원도 철원. 그곳에는 살아도 100골, 죽어도 100골, 필사즉생 골육지정이라는 처절한 구호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용맹하고 살기 등등하기로 이름난 제3보병사단 통칭 100골 부대가 철책을 지키고 있었다. 여름의 불볕더위는 철물을 녹일 듯 했고 겨울의 칼바람은 살을 애는 것을 넘어 뼈를 조각내는 듯 했다. 이곳에 이제 막 부사관 계급장을 단 이지은 하사가 첫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지은 하사. 그녀의 군 입대는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다.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그녀가 그것도 여군으로서 가장 험난하다는 최전방 보병 부사관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할머니가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설적인 인물로 꼽히는 박서연 예비역 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부대 내에 아무도 없었다. 박서연 소장은 공수특전단에서 잔뼈가 굵은 최초의 여성 투스타이자 살아있는 신화였다.
지은은 그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군인 이지은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할머니의 명성에 기댄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래서 그녀는 입대 서류에 가족란에도 할머니의 최종 계급을 평범하게 예비역이라고만 적었다. 지은이 배치된 곳은 3사단 예하수색대대. DMZ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백골부대 내에서도 가장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요구하는 곳이었다. 그녀의 직속 상관은 김유진 중사였다. 10년 가까운 군 생활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그녀는 부대 내에서 독사로 불렸다. 규율과 원칙을 광적으로 신봉했으며 특히 어설픈 신참들에게는 자비가 없었다. 지은의 군 생활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만 살아왔던 그녀에게 완전 군장을 메고 철원의 광활한 평야와 야산을 넘나드는 것은 지옥과도 같았다. 첫 주에 있었던 20km 전술 행군에서 지은은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열의 꼬리를 따라붙는 그녀를 보며 김유진 중사는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이지은 하사. 여기가 무슨 서클 활동하러 온 줄 아나? 내 한 명 때문에 전체 대열 속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 몰라. 체력이 안 되면 정신력이라도 백골답게 챙겨.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그날 이후 김유진 중사의 지독한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김 중사는 사사건건 지은을 물고 늘어졌다. 관물대 정리가 미흡하다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은의 모든 군장을 복도에 쏟아버리는가 하면 보고서에 오탈자 하나를 가지고 밤새 다시 작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지독한 것은 훈련 중에 가해지는 비인격적인 모독과 차별이었다. 부사관 체력 검정, 특급 못 따면 백골의 수치다. 김 중사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녀는 지은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다른 부사관들이 턱걸이 5개를 할 때 지은에게는 10개를 요구했다. 3km 달리기에서 다른 이들이 13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지은에게는 12분 30초의 벽을 넘으라고 강요했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훈련에 매달렸다. 새벽같이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일과가 끝난 후에도 홀로 남아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반복했다.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할머니의 손녀가 아닌 군인 이지은으로 인정받고 싶은 열망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하지만 김유진 중사의 눈에 지은의 이런 노력은 가소로운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은이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즐기는 듯 했다. 어느 날 오후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였다. 낮은 포복으로 철조망을 통과하는 훈련이었다. 지은은 팔꿈치와 무릎이 다 까져 피가 흐르는 것도 잊은 채 악으로 깡으로 철조망을 기어갔다. 그때 훈련을 감독하던 김 중사가 지은의 등 위로 올라탔다. 하사 나부랭이가 벌써부터 요령이나 피우고 있어. 속도가 이게 뭐야.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죽을 타입이군. 허리 펴지 마. 똑바로 기어. 순간적으로 60kg에 가까운 무게가 지은의 허리를 짓눌렀다. 숨이 컥하고 막혔다. 흙먼지가 입과 코로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다. 지은은 무너지는 몸을 간신히 팔로 버티며 버둥거렸다. 주변의 동료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다. 김유진 중사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모두가 침묵할 뿐이었다. 왜 힘들어? 부잣집 딸내미가 군대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지원했을까? 이런 건 상상도 못했나? 김 중사는 지은의 귓가에 대고 비웃음을 흘렸다.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모멸감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화장실 칸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이 목까지 차올랐다.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사람이 있을 곳이 못 돼요. 하지만 수화기를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평생을 군에 몸바치며 군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가르쳤던 할머니였다. 그녀의 가르침을, 그녀의 명예를 자신의 나약함으로 더럽힐 수는 없었다. 지은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여기서 무너지면 나는 영원히 패배자다. 이겨내자. 반드시 백골이 될지언정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은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상황은 점점 더 악화일로를 걸었다. 며칠 뒤 대대 전술 훈련 평가가 예정되어 있었다. 수색대대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 하나로 DMZ 침투 및 정찰, 복귀까지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훈련이었다. 이 훈련의 성패에 따라 대대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김유진 중사는 훈련 계획을 브리핑하며 지은에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바로 천병 역할이었다. 천병은 팀의 가장 선두에서 적의 예상 침투로를 개척하고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해야 하는 가장 숙련된 베테랑이 맡는 보직이었다. 신참 하사에게 천병을 맡기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었다. 팀의 선임 부사관인 박 상사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김 중사님, 이지은 하사에게 천병은 아직 무리입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유진 중사는 코웃음을 쳤다. 박 상사, 군말 말고 내 지시에 따르시지. 이 하사가 평소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나. 그 노력이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쇼였는지 이번 기회에 똑똑히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만약 이 하사가 실수해서 평가를 망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 하사에게 있는 거야. 안 그런가, 이 하사? 김 중사는 비수 같은 눈으로 지은을 쏘아보았다.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명령이었고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했다. 훈련 당일 8월의 태양은 아스팔트마저 녹일 듯 이글거렸다. 기상청에서는 연일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었다. 완전 군장의 개인화기, 통신 장비까지 짊어지자 등에서 비 오듯 땀이 흘렀다. 지은은 긴장감으로 바싹 마른 입술을 핥으며 팀의 가장 선두에 섰다. 그녀의 뒤로 김유진 중사를 포함한 8명의 팀원들이 따랐다. 철원 평야를 가로질러 야산으로 들어서자 숨이 턱턱 막혔다. 습기를 머금은 뜨거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지은은 독도법에 의지해 지도와 나침반을 번갈아 보며 길을 찾아 나아갔다. 하지만 며칠간 계속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그리고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군장은 그녀의 몸을 천근만근으로 만들었다. 머리가 띵하게 울리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지은이 지도상의 A 지점과 B 지점을 착각하여 팀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끈 것이다. 30분이면 도착했어야 할 중간 목표 지점에 1시간이 넘도록 도착하지 못하자 뒤따르던 김유진 중사가 폭발했다. 야, 이지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김 중사는 지도를 빼앗아 들고는 지은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팀 전체가 땡볕에서 개고생하고 있잖아. 정신 안 차려? 이런 걸 데리고 무슨 작전을 하겠다고. 김 중사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지은의 군장을 발로 걷어찼다. 지은은 휘청거리며 땅에 쓰러졌다. 그 순간 지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나뒹구는 자신의 수통이었다. 아침에 분명 물을 가득 채웠는데 어째서인지 수통은 텅 비어 있었다. 어젯밤 김 중사가 훈련 준비물을 검사한다며 지은의 군장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던 것이 기억났다. 설마 하는 의심이 머리를 스쳤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일어나지 못해? 이 무능한 년. 김 중사의 고함 소리에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뜨거운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몇 시간을 헤맨 탓에 탈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목표 지점까지 앞으로 5km. 지금부터 쉬는 시간 없이 강행군한다. 이지은 하사는 맨 뒤에서 따라와. 나고하면 버리고 간다. 김중사는 차갑게 명령을 내리고는 팀을 이끌고 앞서 나갔다. 지은은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다리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발걸음은 점점 느려졌고 앞서가는 팀원들의 모습은 시야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안 돼,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지은은 속으로 되뇌었지만 몸은 이미 의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결국 그녀의 다리가 엉키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군장이 그녀의 몸을 덮쳤다. 턱과 이마가 거친 돌부리에 부딪혀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뜨거운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의식이 가물가물 멀어져 갔다. 저 멀리서 자신을 재촉하는 김중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폭염이 내리쬐는 적막한 산속에 그녀는 그렇게 버려졌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지은은 까무룩 정신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은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을 떠다니고 있었다. 뜨거운 돌과 흙에 감촉되신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각이 등을 받치고 있었다. 희미하게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천히 아주 무거운 쇠붙이 같은 눈꺼풀을 들어올리자 새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다. 정신이 좀 드나, 이하사? 낯익지만 걱정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박 상사의 얼굴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이야. 자네가 쓰러지고 나서 내가 김중사 몰래 뒤따라가서 자네를 발견했어.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박 상사는 말을 흐렸다. 그의 말을 통해 지은은 자신이 겪은 일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김유진 중사는 쓰러진 자신을 낙오자로 규정하고 그대로 훈련을 강행했다. 팀의 다른 대원들은 김 중사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선임인 박 상사만은 도저히 어린 후배를 죽음의 문턱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통신 불량을 가장해 대열에서 잠시 이탈한 뒤 지은이 쓰러졌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군장에 깔린 채 미동도 없는 지은을 발견하고는 기겁하여 즉시 비상무선을 날려 의무 헬기를 호출했던 것이다. 상태가 심각하여 부대 의무대가 아닌 곧바로 성남의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의무관의 진단은 심각했다. 중증 열사병과 극심한 탈수, 다발성 외상. 특히 돌부리에 찢어진 이마와 턱의 열상은 봉합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링거 바늘이 꽂힌 팔뚝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온몸은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다. 지은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잠식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당함과 모욕을 견뎌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나고자라는 낙인과 죽음 직전의 상황에 버려지는 것이었다. 김유진 중사의 잔인함, 그리고 그 앞에서 침묵했던 동료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마지막 믿음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자존심과 신념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았는지 깨달았다. 박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하사 괜찮나?
대대장님과 중대장님께는 훈련 중 고산병 증세로 인한 실족으로 보고해 두었네. 김 중사도 일단은. 지은은 박 상사의 말을 잘랐다. 아닙니다. 쉰 목소리가 겨우 터져 나왔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길을 잃었고 구타를 당했고 물도 없이 버려졌다고. 전부 다요. 박 상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 하사, 그게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지네. 김 중사뿐만 아니라 중대 전체, 아니 대대 전체가 뒤집어져. 자네 군 생활도 순탄치 않을 걸세. 그냥 조용히. 조용히요? 지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가 죽었어도 조용히 넘어가셨을 겁니까? 그냥 한심한 신참 하사 하나가 체력 미달로 사고 친 걸로 덮으셨을 겁니까? 그녀의 절규에 박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지은은 그에게서 등을 돌려누웠다. 더 이상 이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기댈 곳은 이제 단 한 곳밖에 남지 않았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침상 옆 탁상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익숙하고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아, 웬일이니? 훈련 중 아니었어? 할머니, 박서연 소장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의 가슴 속에 억지로 눌러 담았던 모든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할머니, 할머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하는 손녀의 목소리에서 박서연은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지은아. 울지 말고 똑똑히 말해.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니? 지금 어디야? 명령에 가까운 단호한 목소리였다. 지은은 겨우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저 국군 수도병원이에요. 훈련 중에 다쳤어요. 몸은? 의식은? 의무관은 뭐라고 하더냐? 질문은 짧고 명확했다. 군더더기 없는 전형적인 지휘관의 화법이었다. 열사병 탈수 그리고 지은은 차마 구타당했다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하지만 박서연은 이미 손녀의 목소리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알았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하고도 말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내가 가겠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한편 평창의 한적한 전원주택 서재. 박서연 예비역 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서재는 군인 박서연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표창장과 훈장, 그리고 각 군 주요 지휘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책장에는 손때 묻은 군사 전략서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군복을 벗은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강철 같은 군인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손녀가 군에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자신의 뒤를 따르겠다는 손녀가 대견하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기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그저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 자신의 하나뿐인 손녀가 군대 안에서 짓밟히고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다. 박서연의 눈이 서서히 떠졌다.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 적진을 바라보던 지휘관의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다른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그 번호는 현재 육군 제2군단장, 그녀가 현역 시절 아꼈던 후배 중 한 명에게로 연결되었다. 나 박서연이요. 이 장군 잘 지내는가? 어이쿠 장군님. 웬일이십니까? 별일 없으시지요? 수화기 너머로 당황하면서도 반가워하는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은 안부를 물을 시간도 없다는 듯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 장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듣고 즉시 조치하게. 네, 장군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3사단 수색대대에서 전술 훈련 평가가 있었을 거야. 그 훈련에 참가했던 이지은 하사가 현재 국군 수도병원에 후송되어 있다. 진단명은 중증 열사병 및 탈수. 훈련 중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수화기 너머로 군단장이 숨을 헙하고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예비역 장군의 입에서, 그것도 전설로 불리는 박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지금 즉시 3사단의 지휘 계통을 거치지 말고 군단 헌병대와 감찰 참모를 급파하게. 해당 부대의 모든 훈련을 중지시키고 지휘관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시켜. 특히 김유진 중사라는 자 신병부터 확보하고 절대 입을 맞출 시간을 주지 마.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그곳으로 가겠네. 헬기 한 대를 즉각 평창으로 보내주게. 박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다. 전화를 끊은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먼지 하나 없이 각 잡혀 걸려있는 예비역 전투복을 꺼내 입었다. 별 2개가 선명한 소장 계급장을 손으로 한번 쓸어본 그녀는 서재 벽에 걸린 자신의 군도를 집어들었다. 잠시 후 고요했던 평창의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육군 항공대의 수리온 헬리콥터가 먼지를 일으키며 그녀의 집 앞마당에 착륙하고 있었다. 프로펠러의 거센 바람에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날렸다. 박서연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걸음으로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강철 나비가 다시 날개를 펴는 순간이었다. 그 날개의 끝이 향하는 곳은 명백했다. 철원 백골부대. 자신의 손녀를 짓밟은 자들을 향한 서슬퍼런 분노의 칼날이었다. 강원도 철원의 제3보 병사단 수색대대 막사는 훈련 복귀 후에 어수선함과 기묘한 침묵이 공존하고 있었다. 김유진 중사와 그녀의 팀은 훈련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복귀했다. 중대장인 김 대위에게 훈련 결과를 보고하는 김 중사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걸려 있었다. 훈련 목표 초과 달성, 전원 이상 없이 복귀했습니다. 다만 이지은 하사는 훈련 초반 본인의 체력 관리 미숙으로 인한 고산병 증세를 보여 중간에 자진하여 낙오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중대장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최우수 부사관으로 꼽히는 김 중사의 보고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신참 하사 하나가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보고서에 서명했다. 김 중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자신의 계획대로 눈엣가시 갔던 이지은을 속아냈고 책임은 온전히 그녀의 나약함 탓으로 돌아갔다.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명예 전출을 시키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바로 그 시각이었다. 대대 정문을 지키던 위병소 근무자들이 입을 떡 벌렸다. 굉음을 내며 달려온 차량들은 일반적인 군용 차량이 아니었다. 지휘 계통을 상징하는 성판을 단 지프 차량 선두로 육군 군사경찰 마크가 선명한 수사 차량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군기가 바짝 든 헌병들과 감찰참모실 소속 장교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과 수갑이 들려 있었다. 제2군단 감찰참모부에서 나왔다. 지금부터 수색대대 제2중대 전 지역을 통제한다. 중대 전 인원은 하던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중대 연병장으로 집합한다. 모든 통신 장비 사용을 금한다. 대대 당직 사령인 소령이 놀라 뛰쳐나왔지만 군단에서 직접 파견된 감찰팀 앞에서 그의 권위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영문도 모른 채 휴식을 취하던 중대원들은 고함 소리에 놀라 뛰쳐나왔고 순식간에 연병장은 술렁임과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헌병들은 중대 행정반과 간부들의 사무실을 급습해 모든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감찰이 아니었다. 무언가 끔찍한 사건이 터졌을 때나 볼 수 있는 레이드, 즉 급습이었다. 김유진 중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의 소란을 지켜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설마 이지은 때문에?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다. 신참 하사 하나 쓰러진 것 가지고 군단에서 직접 헌병대를 보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때 하늘을 찢는 듯한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육군 수리온 헬기 한 대가 낮게 하강하며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대대장의 허가도 없이 착륙을 시도하는 명백한 월권행위였다. 그러나 헬리콥터 동체에 그려진 부대 마크는 3, 4단 소속이 아닌 제2군단 직할 항공대 소속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 적건 대대장인 박중령이 본부 건물에서 뛰쳐나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단 헬기가 자신의 부대 연병장에 예고 없이 착륙하는 것은 전쟁이 나거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헬기는 거대한 바람을 일으키며 연병장 중앙에 내려앉았다. 모든 소음이 멎고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숨을 죽인 채 헬리콥터의 문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햇빛을 받아 어깨 위에 별 2개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칼같이 다려진 전투복, 흠잡을 데 없는 자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무뎌지지 않은 군인의 기백. 박서연 예비역 소장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었다. 일부 고참 간부들은 전설로만 듣던 인물의 실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서연 소장은 헬기에서 내려 천천히 하지만 위험 있는 걸음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렀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한 곳,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중대장 김대위와 그 옆에서 사색이 된 채 굳어있는 김유진 중사였다. 대대장 박중령이 허둥지둥 달려와 경례를 붙였다. 필승, 저 장군님, 어인일이십니까? 박서연은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대대장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김유진 중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 중사는 그 시선 앞에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전설적인 투스타가 왜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박서연은 김유진 중사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릴 만큼 명료하게 말했다. 내가 김유진 중사인가? 네, 그렇습니다. 김 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대답에 스스로도 놀랐다. 오늘 내가 지휘한 전술 훈련에서 이지은 하사가 낙오했다고 보고했더군.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내 본인의 체력 미달로. 거짓말. 단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가 김유진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 하사는 지금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다. 중증 열사병, 극심한 탈수, 안면부 열상. 그리고 내 놈에게 구타당한 흔적과 함께. 구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연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김유진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갔다. 폭염 경보가 발령된 날 신참 하사에게 가장 위험한 천병 임무를 맡기고 의도적으로 수통에 물을 비웠으면 길을 잃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그리고 쓰러져 의식을 잃은 부하를 산속에 그대로 버려두고 복귀했지. 내가 틀렸나? 박서연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김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김유진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변의 동료 간부들과 병사들은 경악과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알던 원칙주의자 김 중사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서연은 떨고 있는 김유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내가 버리고 온 이지은 하사가 내 손녀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은 정말로 멈췄다. 대대장도 중대장도 김유진 중사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전설적인 투스타의 하나뿐인 손녀. 그 손녀를 괴롭히고 사지로 내몬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김유진 중사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박서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김유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군단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저 여자는 이제 군인이 아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자일 뿐. 당장 군복을 벗기고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체포해. 관련자 전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한 놈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명령 받들겠습니다. 헌병대장의 우렁찬 대답과 함께 헌병 수사관 2명이 김유진 중사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선임 부사관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한 명은 그녀의 어깨에서 중사 계급장을 뜯어냈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금속성의 수갑을 그녀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연병장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군인의 몰락을 알리는 소리이자 강철 나비의 분노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박서연 소장의 강림은 그저 한바탕의 폭풍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백골부대 나아가 제2군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의 시작이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 참모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박 소장의 서슬퍼런 감시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조사는 김유진 중사가 지휘했던 이중대 수색팀 전원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김 중사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훈련 중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일 뿐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조사단은 박 상사의 양심적인 증언과 국군 수도병원의 명백한 진단 기록, 그리고 박서연 소장의 손녀라는 절대적인 사실을 앞세워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결국 한두 명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한 하사는 김 중사가 훈련 전날 밤 이지은 하사의 군장을 검사한다며 수통을 따로 챙겨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실토했다. 다른 병사는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 김 중사가 이 하사의 등에 올라타 모욕을 주던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결정적으로 팀의 통신병은 김 중사가 쓰러진 이 하사를 향해 낙오하면 버리고 간다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으며 이후 구조 요청을 하려는 박 상사를 막아섰다고 증언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김유진 중사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이번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다. 그녀가 이지은 하사에게 가했던 모든 언어적, 신체적 폭력과 비인격적인 대우가 낱낱이 드러났다. 조사의 칼날은 지휘계통으로 향했다. 중대장 김대위와 대대장 박중령은 지휘 및 감독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그들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조사단은 부하가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동안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몰랐다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큰 죄다. 라며 그들의 변명을 일축했다. 부대 내 만연한 부조리를 방치하고 유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간부에게 과도한 신뢰를 보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다. 한 달 뒤 군사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주범인 김유진 중사는 상관 모욕, 직권 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치상 등 무려 8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가 극히 무겁다는 판단 아래 그녀는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와 함께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때 백골부대의 독사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군번 없는 민간인이자 차가운 감옥에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범죄자로 전락했다. 중대장과 대대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들의 군 인사 기록에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가 새겨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실상 그들의 군 생활은 거기서 끝이었다. 반면 양심적으로 행동했던 박 상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전우를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단장 표창을 받았다. 부조리가 판치던 부대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동안 이지은 하사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녀의 곁은 할머니 박서연 소장이 묵묵히 지켰다. 박 소장은 손녀에게 군대를 그만두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깎은 과일을 내밀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며 지은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일 때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저 군인 계속하고 싶어요. 박서연은 읽던 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더는 이런 꼴 안 봐도 된단다.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포기하고 도망치면 저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거예요. 김유진 중사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요. 저는 할머니처럼 그리고 제가 처음 꿈꿨던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 싶어요. 부하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따뜻한 선임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연의 눈가에 아주 옅은 이슬이 맺혔다. 꺾이고 부서졌지만 그 시련 속에서 손녀는 더욱 단단한 강철로 재련되고 있었다. 자신의 피가 군인의 혼이 손녀에게도 흐르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래, 지은아. 내가 내 손녀답구나. 이지은 하사는 완전히 회복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 소속 부대가 아닌 육군 부사관학교의 신임 부사관 훈련 교관으로 보직을 옮겼다. 그녀가 겪은 끔찍한 경험은 오히려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최고의 교보제가 되었다. 1년 후 육군 부사관학교 훈련장. 후보생. 수통의 물은 전우의 피와 같다. 훈련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훈련 중에는 내 것보다 내 옆에 전우의 수통을 먼저 살펴라. 알겠나? 까맣게 그을린 얼굴, 다부진 목소리, 절도 있는 동작. 하지만 그 엄격함 속에 후배들을 아끼는 따뜻한 눈빛을 가진 이지은 중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훈련생 한 명 한 명의 군장을 직접 점검해주고 뒤처지는 후보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달려주었다. 그녀는 후보생들에게 단순히 전투 기술만이 아니라 전우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님을 가르쳤다. 그녀는 부사관 학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관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저 멀리 나무 그늘 아래서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완전히 군복을 벗고 평범한 할머니의 옷차림을 한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였던 군대에서 진정한 자신의 후계자를 찾은 듯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세대의 강철 나비는 날개를 접었지만 그 강인한 날갯짓은 새로운 세대의 강철 나비에게 이어져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더욱 힘차게 비상하고 있었다.